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해 명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옥 같았던 그 하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진짜 가족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며느리 이수민. 그 아이와 저의 즐기고도 아픈 인연은 바로 그날 유난히도 차가웠던 명절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맞이하는 명절은 텅 빈 집만큼이나 허전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지석과 며느리 수민이 온다고 하니 그 아이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갈비찜은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웠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금치를 사와 데쳤어요. 전이며 나물이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들 내외를 기다린 것이 아침 8시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9시가 지나고 10시가 넘어도 아들 내외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해볼까 망설이기를 수십 번, 혹여나 오고 있는 길에 재촉하는 전화가 될까 싶어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린 건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현관문을 열자 잔뜩 굳은 표정의 아들과 그 뒤에 숨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니? 제 물음에 아들은 차가 좀 막혀서요. 라며 우물쭈물 대답을 피했고 며느리는 아예 대꾸도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휙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기색은커녕 왜 이리 귀찮게 구나 하는 짜증만이 가득했어요. 명절이라고 새로 사입은 듯한 번쩍이는 원피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죠. 거실에 들어선 며느리는 사방을 훑어보더니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도 안 켜셨어요? 라며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밖은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이었고 음식하느라 온 집안의 열기가 가득한데 춥다니요. 그건 날씨가 춥다는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집에 그리고 저에게 정을 붙일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었겠죠.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아들 지석이 제 눈치를 살피며 등 뒤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저는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지. 작은 과일 상자라도 하나 사왔으려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내밀어진 건 백화점 쇼핑백도 하다못해 과일 가게 로고가 찍힌 상자도 아닌 동네 마트 이름이 커다랗게 박힌 비닐봉지였어요. 투명한 봉지 안에는 식용유 2병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사 상품임을 알리는 1+1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채로요. 애써 웃으며 봉지를 받아드는데 손끝에 스치는 유통기한 날짜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당장 이번 달까지. 이건 명절 선물이 아니었어요. 무성의함을 넘어서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욕이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싸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밤새 준비한 음식이 아까워 상을 차렸습니다. 탕국을 데우고 갓 부친 전을 접시에 담아내자 그제야 며느리가 식탁에 와서 앉더군요. 숟가락을 들기 무섭게 갈비찜부터 한 점 크게 집어 입에 넣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그래, 맛있게만 먹어준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지막 기대마저 며느리는 여지없이 무너뜨렸어요. 잡채를 한 젓가락 깨작거리던 수민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에 이렇게까지 음식을 해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텐데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내년부턴 그냥 깔끔하게 식당 가서 사 먹어요, 우리.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혹여나 아들 내외 입맛에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만든 내 정성을, 그 마음을 단칼에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며느리의 마른 비수처럼 날아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 지석은 옆에서 수민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라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그럼 너는 왜 와서 먹니? 그 음식물 쓰레기 꾸역꾸역 입에 넣으려고 이 멀리까지 행차하셨어? 제 말에 식탁 위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들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의 추석, 우리 집의 명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꾸역꾸역 몇 숟갈을 더 뜨는 둥마는 둥하던 아들 내외는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밥상을 짓눌렀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 수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해. 소화도 안 되네. 라며 보란듯이 소파로 가벌러덩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제 손으로 직접 골라 산 아끼는 가죽 소파 위에서 뒹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방금 식사를 마친 그릇과 냄비,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며느리는 가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아들 지석은 그런 아내와 제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라며 엉거주춤 일어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녀석은 대체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들인지. 저는 아들을 가만히 손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됐다. 너는 앉아 있어.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내가 또 허리를 숙여 저 많은 설거지를 해야 하는 걸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부당한 상황을, 이 몰상식한 며느리의 태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설거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한 여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누워 게임에 열중하던 며느리는 제가 무얼 하는지 관심도 없다는 듯 힐끗 쳐다보곤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긴급 가사 도우미. 몇 번의 터치 끝에 후기가 가장 좋은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주방 정리랑 설거지 전부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어요. 게임 소리가 멎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수화기에 대고 우리 집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바로 출발해서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상담원의 명쾌한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죠. 정확히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가사 도우미가 전문적인 장비가 담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듯 보였고요. 가사 도우미 두 분의 손놀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분은 그릇을 종류별로 나눠 애벌 세척을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주방 곳곳에 기름때를 닦아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를 숙여 냄비 바닥을 닦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 전까지 제가 하려던 고된 노동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순식간에 싱크대를 가득 메웠던 그릇들이 말끔하게 씻겨 건조대에 착착 정리되고 가스레인지 위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주방은 마치 새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리 다 끝났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완벽하게 정리된 주방을 둘러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 15장, 15만 원을 꺼내 그분께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돈은? 그러자 그분이 정중하게 영수증을 끊어 제게 건네주더군요. 저는 그 빳빳한 영수증을 받아들고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굳어있는 아들 지석의 손에 그 영수증을 쥐어줬어요. 아들은 이게 뭐냐는 듯 당혹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나쳐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저를 쏘아보고 있는 며느리 수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세아가 잘 봐도 그게 오늘 너가 했어야 할 설거지 한 그릇의 가치다. 앞으로는 명절에 와서 음식 타박하며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정일하기 싫으면 돈으로라도 네 도리를 다하려무나. 그날 아들 내외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사납게 들렸죠. 완벽하게 청소된 주방과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함도 잠시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와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면박을 줄 수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나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아들은 며느리가 제 행동 때문에 길길이 날뛰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난리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면 안 됐어요? 수민이가 원래 저런 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참으라니. 좋게 넘어가라니. 그럼 며느리가 시어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운운하며
모욕을 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욕을 참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다는 뜻인가요? 지서가,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그리고 이혼은 걔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주는 거야. 네 아내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애미한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아들.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서는 정말로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먼저 연락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이러다 정말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에게는 쌀쌀맞게 굴었어도 아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인데 말이죠.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를 몰고 아들네 아파트 근처로 간 것이에요. 차마 집 앞에까지 갈 용기는 나지 않아 단지 입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하염없이 아파트 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오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1시간을 넘게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싶어 차에 시동을 거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며느리 수민이 황급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는 듯한 그 아이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달려온 택시가 그 아이 앞에 멈춰 섰고 수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택시의 뒤를 따라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향한 곳은 집이나 회사는 물론 백화점이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더니 저도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의 낡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크고 불길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낯선 동네의 허름한 골목으로 사라지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저는 며칠 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차를 몰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렸던 골목을 찾아냈어요.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의 가장 안쪽, 가장 후미진 곳에 간판 글씨마저 희미해진 낡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어요. 한마음 요양병원. 병원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에 저는 잠시 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무겁고 슬픈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비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휴게실에는 어르신 몇 분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간호사 한 명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환자 보호자인 척 휴게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이곳에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짚은 건 아닐까?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복도 안쪽에서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수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파 등받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원피스 대신 몸에 딱 붙지도 않는 헐렁한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오늘 반찬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두부조림이네. 며느리는 휠체어를 휴게실 한쪽에 세우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판을 받아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들어 식은 음식을 후후 불어가며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내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운운하던 그 앙칼진 며느리가 맞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지석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혹시 수민이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네, 수민이가요? 걔가 그런 힘든 일을 왜 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까지 자신의 행적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휴게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분의 입가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저 아이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일의 배후에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간병인이라니, 그것도 남편 몰래.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물음표로 뒤엉켜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긴 채 며느리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 한 명을 붙잡았어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예전부터 이곳을 잘 알았다는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병원은 간병인분들이 참 친절하시네요. 특히 아까 저 어르신 돌보던 분은 참 싹싹해 보여서요. 제 칭찬에 간호사는 금세 경계를 풀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수민 씨요? 맞아요. 그분만큼만 같으면 저희 일이 반으로 줄 거예요. 어르신 따님인데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따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따님이요? 간병인이 아니고. 제 물음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간병인 아니에요. 환자분 따님이신데 매일같이 와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거예요.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고 간병인은 따로 못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제 사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 실은 제 친척분도 이곳에 모실까 하고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저 어르신은 병이 얼마나 깊으시길래 따님이 저렇게 매일 와서 돌보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간호사의 얼굴에 안타까운 그늘이 졌습니다. 쯧쯧,
딱하기도 하셔라. 젊은 나이에 중증 치매가 오셨어요.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만 해도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곤 했는데 이젠 자기 딸도 못 알아보세요. 허공에다 대고 엄마 아빠만 찾으시고 수민 씨가 매일 와서 엄마 나왔어 하고 인사를 해도 그냥 낯선 사람 보듯이 멍하니 쳐다만 보세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수민 씨는 포기를 안 해요. 못 알아보는 엄마 곁에 몇 시간씩 앉아서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 시간 되면 저렇게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드리고요.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몇 년째 저러고 있으니 보는 저희가 다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몇 년째. 간호사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훨씬 그 전부터 홀로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남편인 지석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긴 채로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무겁고 힘든 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가족사가, 병든 어머니가 혹시라도 사랑하는 남편의 인생에 짐이 될까봐 그저 혼자 감내하고 혼자 버텨내는 길을 택했던 것이겠죠. 명절날 그 아이가 보여줬던 뾰족하고 날카로운 태도, 무례하고 몰상식해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남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위태로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아픈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둥마는 둥하고 도망치듯 그 요양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 저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차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요양병원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과 간호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명절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그 말은 정이 없다는 투정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온기 없는 병실에서 지쳐 돌아온 그 아이의 고단한 한숨이었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용유 2병. 그건 저를 무시하려던 행동이 아니라 단돈 몇 푼이라도 아껴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겠죠.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풍족한 음식을 마음 편히 즐길 여유가 없어요라는 슬픈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5만 원짜리 영수증. 저는 그 아이의 뺨을 돈으로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절박하게 돈을 아끼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자존심만 내세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만 것이에요. 저는 거실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며느리가 명절날 사왔던 그 식용유를 꺼내 들었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제 마음처럼 플라스틱 병은 제 손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식용유를 가만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줘야겠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여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지갑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내내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달콤 짭짤한 소고기 장조림, 아삭한 식감의 우엉조림,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일품인 잡채. 결혼 초 어머니 잡채 정말 맛있어요. 라며 수줍게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는 가장 싱싱한 것으로 골랐고 장조림용 소고기는 단골 정육점 주인에게 부탁해 가장 부드러운 홍두깨살로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소고기 핏물을 빼고 채소를 다듬는 모든 과정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명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의무감과 약간의 과시욕으로 음식을 했다면 지금은 오롯이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속죄의 마음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다 되어 있었죠.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을 크고 작은 반찬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차를 몰아 그 낡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며느리가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바깥은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낮보다 더 스산하고 적막했어요. 저는 곧장 간병인들이 쉰다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휴게실 안 작은 탁자 앞에 며느리 수민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면을 휘젓고 있던 며느리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동그래진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반찬통을 든 채 문지방에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몇 분처럼 길게 이어졌죠. 저는 잠시 후 결심한 듯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앉아있는 탁자 위로 제가 들고 온 반찬통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달칵, 달칵하고 플라스틱 뚜껑이 열릴 때마다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컵라면의 인공적인 향을 밀어내고 휴게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장조림, 아삭한 연근조림, 알록달록한 잡채. 며느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반찬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반찬통까지 모두 내려놓고 며느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젓가락을 빼서 컵라면 용기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런 건 먹는 거 아니야. 몸 상한다. 제 나직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려고 돈 아낀다고 명절에 그 다 죽어가는 식용유를 사온 거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동그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컵라면 용기 위로 그리고 제가 차려놓은 반찬 위로 후두득 떨어져 내렸어요. 그 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과 아픔을 혼자서 삼켜왔을까요? 그 작은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왔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늘게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제 손길이 닿자 둑이 터진 듯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흑, 어머니, 흐엉.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텅 빈 휴게실을 가득 메웠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수민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응어리를 토해내듯 서럽고 또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아이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겨우 울음을 그친 며느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은 친정어머니의 이야기, 하나뿐인 딸인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기막힌 사정,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남몰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고된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인 지석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지석 씨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그 아이의 손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핑 돌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가족이 왜 가족인데. 힘들고 아픈 짐은 나누어지라고 있는 거야.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 나도 네 어머니다. 제 진심 어린 위로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엄마와 딸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차갑고 낯선 병원 휴게실에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거의 반강제로 그 아이의 팔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침묵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며느리를 이끌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밥부터 먹어.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반찬 앞에서 며느리는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들 지석에게 알려야겠다고요. 더 이상 며느리가 혼자서 아파하고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석아, 지금 당장 한마음 요양병원으로 와. 너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제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하고 비장했던 탓일까요? 아들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서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길고 초조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지석이 잔뜩 인상을 쓴 채 요양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저를 왜 부르셨어요? 또 수민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은 여전히 모든 갈등의 원인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팔을 이끌고 사부인이 계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죠.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의 장모님.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앙상한 장모님의 손을 주물러 드리고 있는 제 자신. 아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와 장모님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 수민이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으라던 제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남편과 저를 보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지석 씨, 우리 엄마야. 그 한마디에 아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건강하시다고만 알고 있었던 아들에게 눈앞의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핏기 가신 얼굴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그 깊은 슬픔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런 아내를 오해하고 오히려 제게 와서 원망을 쏟아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아들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뒤엉켜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며느리가 미안해, 지석 씨.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수민아, 내가 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아내의 발치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을 자책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이내 허리를 숙여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부는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원망, 아픔과 슬픔을 모두 눈물로 씻어내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두 사람의 아픈 화해를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무심했던 제 아들 때문도, 아픔을 숨겨야만 했던 며느리 때문도 아닌 바로 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일찍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다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보듬어 주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제 가슴 속에도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난 뒤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지만 차가운 복도를 걸어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각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슬픔을 함께 나눠 짊어진 서툴고 어색한 가족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으고 제가 아끼고 아껴가며 지켜온 정기예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 직원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고 몇 번이나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어요.
통장 속에 잠자고 있는 돈 몇 푼의 이자보다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수백, 수천 배는 더 중요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받아 손에 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깝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하고 평온해졌어요. 이 돈이 이제라도 제자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일부러 더 평범하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죠.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죄인처럼 말없이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안방에서 돈 봉투를 가져와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들이 놀라 물었고 며느리는 이미 그게 무엇인지 짐작했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우선 사부인부터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리자. 내가 알아보니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설 좋은 병원들이 많더구나. 더 이상 너 혼자 끙끙 앓게 할 수는 없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너희가 내 아들이고 며느리인 이상 사부인도 내 가족이야. 가족이 아픈데 내가 어미 된 도리로 이 정도도 못하겠니?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받기나 해.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사부인을 훨씬 더 시설이 좋고 전문적인 간병 시스템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낡고 음울했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 후 저와 아들 지석은 매주 주말이면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을 마주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죄스러워하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의 손을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들은 장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서툴게나마 들려드리기도 했죠. 물론 사부인은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저 곁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부인, 저 영자예요. 지석이 엄마요. 수민이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이제 제가 우리 지석이가 있으니까요. 알아듣지 못하실 것을 알면서도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속삭여드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된 그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말투에서는 가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용건이 없으면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그런 다정한 안부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며느리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안에는 고운 빛깔의 스카프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에요.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 돈 아깝게 이런 걸 뭐하러 샀어.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 외출할 때마다 그 스카프만 목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제게 진짜 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저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며 웃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고 살갑게 들리는지 저는 기쁜 마음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는데 며느리가 한참을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저는 영문을 몰라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느낌의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 3장, 현금 15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민아, 이게 무슨 돈이냐? 제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설거지 값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이걸 갚네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 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때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오히려 더 아파왔습니다. 그깟 돈 15만 원이 뭐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걸까요? 저는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얘야, 고개 들어라. 다 지난 일이야. 제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나도 너에게 잘못한 게 많았다. 네 속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워서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니 너도 나를 용서하거라. 우리 이제 그날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돈 봉투를 다시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됐다. 도로 가져가. 나는 벌써 다 까먹은 일, 이 돈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며느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감싸쥐며 일부러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미안하면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이 돈으로 예쁜 옷이나 한 벌 사주렴. 할미가 사준 거라고 하고. 손주라는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들 지석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요. 그 아이는 더 이상 돈을 거절하지 않고 네, 어머니.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우리 사이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미래에 대한 따뜻한 약속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평화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특히 아들 지석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내의 아픔을 알게 된 이후 아들은 철부지 남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것은 물론
제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살가운 아들이 되어 주었죠. 주말마다 세 식구가 함께 장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장모님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 수민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어김없이 사부인이 계신 병원을 찾아갔어요. 새로 옮긴 병원은 창이 커서 가을 햇살이 병실 안까지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사부인의 컨디션이 조금 좋아 보이셨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 옛날 앨범을 보여드리며 엄마, 이거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야. 라고 제잘거리자 아주 희미하게나마 입꼬리를 움직여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부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사부인,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수민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자란 건 다 사부인 덕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우리 지석이가 평생 수민이 곁을 지켜줄 테니까요. 늘 그랬듯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동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시던 사부인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제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장작 같던 그분의 입술이 아주 힘겹게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사부인.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그건 분명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숨을 멈춘 채 사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부인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사부인.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지석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마침 병실로 들어서던 며느리 수미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 며느리는 그대로 달려와 침대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이었을까요? 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엄마가 그 엄마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부인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나마 제정신이 돌아온,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관계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신호였으니까요. 사부인은 기력을 다하셨는지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이 선물해준 거대한 감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잠시였지만 그 작은 기적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진짜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작은 기적 이후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작년에 그 혹독했던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 이틀 전부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아침 일찍 갈게요. 같이 장 보러 가요. 그 밝고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명절 전날 며느리는 정말로 아침 일찍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한 아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이에요. 그리고 이건 갈비찜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밤이랑 대추도 좀 사왔어요. 라며 부엌 식탁 위에 사온 것들을 풀어놓는데 작년에 보았던 그 유통기한 임박한 식용유 2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오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뭐부터 하면 돼요? 묻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귀찮은 기색 대신 진심으로 명절 준비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주방에 서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물을 무치면 며느리는 옆에서 전을 부쳤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작년에는 혼자서 외롭게 채웠던 부엌이 올해는 며느리와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군요. 명절 당일에는 아들 지석도 아침 일찍부터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집 여자들 고생 많았네 라며 너스레를 떨더니 저와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보내고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자기가 상을 차리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며느리와 저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년에 그 얼음장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집안에는 온종일 화기애애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수민아, 이 잡채는 네가 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제 칭찬에 며느리는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리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아주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김없이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갑자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작년엔 전문가 불렀으니까 올해는 이 아들 전문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너스레에 며느리도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편히 앉아서 과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저희가 할게요. 두 사람이 저를 부엌에서 등 떠밀다시피 내보내고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릇을 헹구면 며느리가 옆에서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마저 정겨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그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며느리는 남은 명절 음식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이랑 저는 제가 좀 싸가도 될까요? 병원에 계신 엄마 갖다 드리려고요. 며느리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꺼내 사부인이 좋아하실 만한 부드러운 음식들만 골라 정성껏 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드셨으면 하는 딸의 애틋한 마음이 음식을 담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며 밥상에 찬물을 끼얹던 뾰족하고 위태롭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픈 어머니를 살뜰히 챙길 줄 아는 속 깊은 딸이자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낼 줄 아는 다정한 며느리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음식을 담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많이 싸가거라. 사부인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게다. 제 말에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제게 또 하나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두 번째 명절이 지나고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어쩌면 제 인생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의 풍요로움이 아직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며칠 뒤 평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시장에 들렀다며 과일 몇 가지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이의 얼굴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듯 상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쉴 새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을 삼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불안해져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가, 어디 아픈 거냐? 병원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리 낯빛이 안 좋아? 제 물음에 며느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는 가방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기 이거요. 그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받아들었죠.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위에 새겨진 작은 창, 그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 처음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 제가 아들 지석을 가졌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지금 이 작은 막대기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기적과도 같은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엄마가 된대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얼굴로 거의 속삭이듯 제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 막 엄마가 된 순수한 기쁨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픈 우리 엄마처럼 나도 내 아이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수만 가지 불안이 그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떠올라 있었어요. 그 여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제 가슴이 다 짠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가 딸아이를 안아주듯 그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지.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장하다, 우리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제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에 그동안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며느리의 감정선이 결국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서럽게 터뜨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아이의 가녀린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 역시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걱정의 눈물이 희망의 눈물로 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바탕 울고 나니 며느리의 얼굴에 조금씩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씻겨나간 자리에 이제 막 엄마가 된 풋풋한 설렘과 따스한 행복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 주 주말, 저와 아들 내외는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을 안고 사부인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직은 세상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납작하기만 한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잘 들어봐. 엄마, 이제 할머니 된대. 알아듣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면서도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랑이라도 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도 감동하셨던 걸까요? 늘 허공을 향해 있던 사부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느리게 움직여 며느리의 배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앙상하게 마른 손을 담요 위로 힘겹게 들어 올려 며느리의 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듯 쓰다듬으셨어요. 그 순간 저와 아들, 며느리,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부인은 잠시 후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무언가 쓰고 싶다는 손짓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드리자 사부인은 온 힘을 다해 앙상한 뼈마디가 다 드러나는 손으로 펜을 꽉 쥐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감당하듯 힘겹게 써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희에게 그 종이를 내미셨죠. 거기에는 삐뚤빼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만나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며느리는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지만 희미한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뱃속의 손주에게 전하는 할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깊고 뜨겁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온 우주의 기운은 온전히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들 지석은 퇴근길에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신 포도나 달콤한 딸기를 사들고 오는 것이 일장이 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예비아빠가 되었어요. 저는 제철 재료로 만든 영양 가득한 음식들을 부지런히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날랐습니다. 제 음식을 먹고 입덧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고된 줄도 모르고 밤새 육수를 고고 나물을 무쳤죠. 뱃속 아이의 태동이 처음 느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제 아들의 첫 태동을 느꼈던 것처럼 기뻐서 돈내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설렘과 감사로 채워나갔어요. 10달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진통 끝에 며느리는 새벽의 여명을 닮은 예쁜 공주님을 순산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우렁찬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후 간호사의 품에 안겨 나온 갓 태어난 손녀를 처음으로 마주하던 그 순간의 감격은 아마 제 남은 평생 동안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쭈글쭈글하고 빨간 얼굴, 솜털이 보송보송한 머리, 제 손가락 하나보다도 작은 가느다란 팔다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제 아들의 핏줄이 제게로 와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는 눈부실 정도였어요. 예전에 그늘지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성모 마리아처럼 온화한 사랑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벽녘에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보며 어머니, 아기가 방금 저를 보고 웃었어요. 라며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영락없는 초보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해서 제 친딸을 돌보듯 살뜰히 며느리의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잠시라도 눈을 붙이게 하고 젖이 잘 돌게 한다는 미역국과 가물치즙을 며칠이고 정성껏 끓여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아들 지석을 낳아 키웠던 순탄치만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었죠. 며느리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선배 엄마로서의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색한 관계의 틀을 넘어 서로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엄마와 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덧 손녀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잔치 대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리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해 주었어요. 예쁜 100일 한복을 입고 제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는 손녀를 보니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벅차올라 자꾸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날 저녁 모든 식구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찬찬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하게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부엌에 서서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할게. 당신은 가서 어머니랑 아기 보고 있어. 아니야,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그래야 우리 아기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서로를 위하며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두 아이의 모습.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마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릇. 한때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차갑고 단단한 불신의 벽과도 같았던 그 그릇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아내는 따뜻한 그릇이 되어 매일 저녁 우리 집 부엌을 환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는 마를 날이 없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겁고 축축한 그림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홀로 누워 계신 사부인이었죠. 손녀가 돌이 지나고 할미 하며 제법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위태로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 내외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사부인을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떻겠니?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거실에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 놀란 눈치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야 당연히 좋지만 그건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가뜩이나 저희가 아기 때문에 자주 신세지고 있는데 장모님까지 모시면 어머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라며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 대소변도 못 가리실 때가 많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도 잘 안 주무세요. 저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어머니께서 병간호까지 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두 아이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를 위하는 그 진심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너희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만 평생 모셔둘 수는 없는 노릇이야. 딸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곁에 있는 것만큼 좋은 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저는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 혼자 하자는 게 아니잖니.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 무거운 짐도 다 같이 나누어지는 게 맞아.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서로 등을 기대고 함께 버텨낸다면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제 단호한 설득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을 집으로 모셔오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안방을 사부인의 방으로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화장실이 딸려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사부인이 지내시기에 가장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말 내내 아들은 집안의 모든 문턱을 없애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공사를 했고 저와 며느리는 함께 시장에 나가 사부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순면 잠옷, 욕창 방지 매트리스, 그리고 방안을 환하게 밝혀줄 예쁜 꽃 화분까지. 며느리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 노인에게 좋은 음식과 운동법, 대화법 등을 부지런히 공부하며 수첩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부인이 집으로 오시는 날, 우리 네 식구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몇 년 동안 정들었던 익숙한 병실을 나서는 사부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다 같이 사는 진짜 집으로요. 네 식구가 함께하는 삶은 예상했던 대로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부인은 밤낮이 바뀌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옛날 노래를 부르시거나 낯선 사람이라며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날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 곁을 밤새 지키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저와 아들도 덩달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며느리의 지난 시간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함께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며느리가 지쳐 보일 때면 제가 교대를 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러는 동안 기적 같은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늘 무표정하기만 하던 사부인의 얼굴에 재롱을 부리는 손녀를 보며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번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은 아주 잠시 정신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씻은 듯이 잊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우리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저는 손녀에게 이유식을 떠먹여주는 풍경.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겠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텅 비어있던 며느리의 그릇은 이제 우리 가족의 사랑과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 행복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길고도 서툰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제 삶을 통해 얻게 된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며느리와의 그 지독했던 갈등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무심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명절날 텅 빈 손으로 찾아온 며느리의 빈 그릇만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예의 없음을 탓했고 그 아이의 무심함을 원망했죠. 하지만 정작 봤어야 했던 것은 그 아이의 텅 비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왜 저 아이의 손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 있었는지,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아픔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가족 간의 수많은 갈등은 어쩌면 이처럼 서로의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귀에 들리는 뾰족한 말 너머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리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잠시 멈춰 그 사람의 빈 그릇이 아닌 텅 빈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가끔 만약에라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그날 며느리에게 15만 원짜리 영수증을 내미는 대신 아가,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라고 다정하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 아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세심해서 아내의 고통을 먼저 알아채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와서는 다 소용없는 가정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픔을 철저히 숨겼고 아들은 아내의 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는 제 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이름 아래 각자의 섬에 갇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소통은 그저 말을 많이 섞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들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아프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애써 덮거나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아픈 기억, 서로에게 칼날처럼 내뱉었던 말들, 그로 인해 가슴에 남았던 상처를 똑똑히 기억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뜨겁게 보듬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명절날의 설거지 사건은 이제 아픈 상처가 아닌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소중한 훈장과도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하게 손을 맞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삶이란 어쩌면 크고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과정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따뜻한 이해와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늙은 시어미가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의 할머니가 된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